4. 헤이그 장녀 크리스틴 그리고 슬픔. 1. 마오베는 아직 드렌테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빈센트는 우일레보멘 부근을 뒤져 라인역 뒤에서 월세 14프랑짜리의 수수한 집을 발견했다. 그 작업실은 상당히 널찍했고 취사 장소로 쓸만한 골방과 남쪽으로 향한 창이 있었다. 한쪽 구석에 낮은 스토브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나온 검은색의 긴 연통이 천장 근처까지 쭉 올라가다가 벽 바깥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회색의 벽지는 깨끗했다. 창밖으로는 그 집 주인의 소유인 목재를 쌓아놓은 마당과 푸른 풀밭과 그 너머 더 넓게 펼쳐진 모래 언덕이 보였다. 그 집은 생크베어 위치해 있었다. 생크베어는 헤이그시와 남동부 초원지대 사이에 가로놓인 마지막 거리였다. 그곳은 라인역에서 쿵쾅거리며 나가고 들어오는 기차가 끊임없이 내뿜는 검은 매연으로 뒤덮여 있었다. 빈센트는 튼튼한 식탁과 식탁용 의자 2개와 바닥에서 잘 때 덮을 담요를 하나 사들였다. 그 비용 때문에 몇 푼 안 되는 돈마저 다 바닥이 났다. 하지만 다음 달 첫날이 멀지 않았으니 그날이 되면 태호가 다달이 보내주기로 했던 100프랑을 붙여올 것이었다. 일요일의 차가운 날씨 때문에 야외로 나가 작업을 할 수는 없었다. 모델을 쓸 돈도 없었으므로 그는 그냥 멍청이 앉아 마오베가 돌아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마오베가 우일레보멘에 돌아왔다. 빈센트는 당장 그 사촌의 작업실로 달려갔다. 마오베는 앞이마와 평행으로 쓸어넘겼던 예의그 머리칼이 눈까지 흘러내리도록 그냥 놔둔 채 흥분된 모습으로 커다란 캔버스를 세워놓고 있는 중이었다. 그는 이제 살롱의 작품을 출품하는 그의 커다란 행사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 참이었다. 그 작품의 소재로서 그는 말들이 자그마한 어선들을 백사장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수베닝겐 해안의 풍경을 택했다. 마오베와 그의 아내 예트는 빈센트가 정말 헤이그로 옮겨올 리는 만무하다고 생각했었다. 그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끔씩은 화가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희망을 품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 결국 헤이그로 오고야 말았군. 그래, 잘했어, 빈센트. 어디 우리 함께 자네를 화가로 만들어 보자고. 살 곳은 찾아냈나? 예, 생크베어 138번지입니다. 라인역 바로 뒤쪽이죠. 그럼 가깝구만. 그런데 돈은 어떻게 처리했나? 뭐 대단한 것을 살 만한 돈은 없어서 그저 식탁 하나와 의자 2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침대도 하나 샀겠군. 예트가 말했다. 아니요. 잠은 그냥 바닥에서 잤습니다. 마오베가 무언가 나지막하게 말하자 예트는 안채로 들어갔다가 잠시 후에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마오베가 100길드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다. 빌려주는 걸로 하고 이걸 받게. 그가 말했다. 침대를 하나 사지. 밤엔 휴식을 잘 취해야만 해. 집세는 냈나? 아니, 아직. 그럼 마음 쓰지 말고 이걸 받게. 햇빛은 어떤가? 햇빛이 많이 들어옵니다. 딱 하나 있는 창문이 남쪽으로 나와 있어서요. 그건 좋지 않아. 그걸 어떻게든 손보는 게 좋겠군. 밖에서 햇빛이 비쳐 들어오면 모델이 10분마다 변한다니까. 커튼을 사 걸게. 돈을 빌리고 싶지는 않은데요. 절 기꺼이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사람이 살아가느라면 집안 살림살이를 갖추어야 할 때가 한 번씩은 있는 법이야.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도 자기 소유의 물건들을 갖는다는 게 더 싸게 먹히거든. 예, 그렇지요. 머지않아 곧 내 그림을 팔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군요. 그럼 그때 지금 빌린 돈을 돌려드리겠어요. 테르스테어가 자네를 도와줄 걸세. 내가 지금보다 젊어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할 때도 그 사람이 내 그림들을 사주었지. 하지만 자넨 수채화나 유화부터 시작해야 돼. 어수룩한 연필 스케치는 전혀 팔리질 않아. 마오베는 그 거구의 몸집에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빠른 속도로 내닫는 신경질적인 거동을 가지고 있었다. 무엇이든 찾고 있던 것에 눈빛이 닿기만 하면 한쪽 어깨를 쑥 내민 채 곧장 그 방향으로 잽싸게 달려가는 것이었다. 이거 봐, 빈센트. 그가 말했다. 여기 이 박스에 수채화 그림 물감, 붓, 팔레트 나이프, 유화 그림 물감, 테레빈 유가 들어있네. 자, 팔레트를 쥐고 이젤 앞에 서는 법을 내가 가르쳐 주지. 그는 빈센트에게 아주 초보적인 기술을 몇 가지 가르쳐 주었다.
빈센트는 그 요령을 대뜸 알아챘다. 좋아, 마우베가 말했다. 난 전엔 자네가 멍텅구리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니 그렇지도 않군. 아침엔 이곳으로 와서 수채화 공부를 해도 괜찮네. 자네를 펄크리 클럽의 임시 회원으로 추천해 주겠네. 그러면 자넨 일주일에 서너 번 저녁 때 그곳으로 나가서 모델을 보고 그릴 수 있을 거야. 더군다나 거기 있으면 다른 화가들과 사귈 기회가 생길 테고 자네 그림이 팔리기 시작하면 그곳의 정식 회원 자격을 얻을 수 있을 걸세. 예, 나도 모델을 놓고 그리고 싶습니다. 모델을 하나 채용해서 매일매일 오도록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인물 묘사만 완벽해지면 다른 것이야 저절로 따라올 테니까요. 그렇지. 마우베도 똑같은 생각이었다. 인물 묘사가 제일 힘들지. 하지만 일단 거기에 도달하면 나무나 소, 일몰의 풍경 따위를 그리는 것은 손쉬운 일이야. 인물화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실은 그게 자기들로서는 너무 힘드니까 무시해버리는 걸세. 빈센트는 침대와 유리창을 가릴 커튼을 사고 집세를 내고 그리고 나서 브라반트 스케치들을 벽에다 붙여놓았다. 그 그림들이 아직은 팔릴 수 없음을 스스로 알고 있었고 또 그 결점들이 금방 눈에 띄긴 했지만 그 브라반트 스케치에는 뭐랄까 어떤 한 가지 본연의 힘이 있었다. 그 그림들 모두가 어떤 열정으로 이루어진 것들이었다. 그 열정이 어느 부분에 나타나 있는지 그리고 그 열정이 어떻게 해서 거기에 표현된 것인지 그로서는 꼭 집어 말할 수가 없었고 또 데보크는 네덜란드 태생의 화가입니다. 데보크와 사귀기 전까지는 그 완전한 가치조차 깨닫지 못했다. 데보크는 즐거운 사내였다. 훌륭한 교육을 받은 그는 유쾌한 거동의 소유자였고 또 그에겐 고정 수입원이 있었다. 그는 영국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빈센트는 구필 화랑에서 그를 만났다. 어느 모로 보나 데보크는 빈센트와 정반대되는 사람이었다. 그는 인생을 되는 대로 무심하게 받아들였고 무슨 일에건 붕괴하거나 흥분하지 않았고 전체적인 체질이 연약했다. 그의 입술 길이는 꼭 두 콧구멍의 폭밖에 되지 않았다. 우리 집에 가서 차 한잔 하지 않겠나? 그가 빈센트에게 물었다. 자네에게 내 최근의 작품들을 좀 보여주고 싶군. 테르스테어가 내 그림을 팔아준 뒤부터 내 그림에 어떤 새로운 경향이 생긴 것 같거든. 데보크의 아틀리에는 헤이거시의 고급 주택가인 빌렘 스파크에 위치해 있었다. 그의 아틀리에는 회색의 벨벳 커튼이 사방 내벽에 드리워져 있었다. 호사스는 쿠션이 딸린 누울 수도 있는 긴 소파가 구석구석 놓여 있었다. 스모킹 테이블도 있었고 책이 꽉 들어찬 책장과 오리엔트풍의 융단도 있었다. 자신의 작업실에 생각이 미치자 빈센트는 자기가 암자에서 수도하는 수도승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데보크는 사무바르 밑의 가스를 켜고 가정부에게 과자를 사오라고 시켰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작은 방에서 캔버스를 하나 꺼내 이젤 위에 세워놓았다. 이게 가장 최근의 작품일세? 그가 말했다. 씨가 한 대 피우면서 보지 않겠나? 그러면 그림이 더 낫게 보일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그는 가볍고 기분 좋은 어조로 이야기했다. 테르스테이가 그를 발굴해낸 뒤로부터 그의 자만심은 하늘 높은 줄을 몰랐다. 그는 빈센트가 그 그림을 좋아할 줄로 알고 있었다. 그는 길다란 러시아산 시가를 꺼내들고서 빈센트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자세히 쳐다보았다. 빈센트는 데보크의 값비싼 시가가 내뿜는 푸르스름한 연기 속에서 캔버스를 꼼꼼히 들여다보았다. 그는 데보크의 거동에서 예술가가 자기 작품을 낯선 사람의 눈앞에 맨 처음 내놓는 순간의 그 몹시도 가슴 두근거리는 불안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데보크의 풍경화는 나쁘진 않았지만 좋지도 않았다. 데보크의 그림은 그의 성격과 너무도 흡사했다. 너무나 안일했던 것이다. 빈센트는 어떤 건방진 젊은 녀석이 자기 작품을 놓고 마치 은혜라도 베푸는 듯 감히 우월감을 가지고 대했을 때 자신이 얼마나 화가 났고 기분이 나빴던가 하는 기억을 떠올렸다. 그래서 빈센트는 데보크의 그림이 한 번만 척 봐도 그 전체를 훤히 알 수 있는 종류의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찬찬히 바라보고 있었다. 데보크, 당신에겐 풍경화에 대한 감수성이 있군요. 그리고 분명 거기에다 매력을 불어넣는 법도 알고 있고요. 그가 말했다. 고맙군. 그것이 찬사라고 생각한 데보크가 즐거워하며 말했다. 차 한잔 하지 않겠나?
빈센트는 행여나 그 값비싼 융단에 차를 쏟을세라 찻잔을 두 손으로 꼭 움켜잡았다. 데보크는 사모바르가 있는 곳으로 가서 자기 잔에다 차를 따랐다. 빈센트는 데보크의 작품을 두고 귀에 거슬리는 말은 정말 죽도록 하기 싫었다. 그는 데보크라는 인물이 마음에 들었고 그를 친구로 사귀고 싶었다. 그러나 그의 객관적인 장인의식이 마음속에서 솟아올라와 비평의 말을 그냥 삼켜버릴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확실히 내 마음에 꼭 들지 않는 점이 딱 한 가지 있군요. 데보크가 가정부한테서 쟁반을 받아들며 말했다. 이보게, 과자 하나 먹지 않겠나? 빈센트는 싫다고 말했다. 무릎 위에 받쳐놓은 찻잔을 꼭 쥔 채 어떻게 동시에 과자를 먹어야 할지 그로서는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자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한 그게 뭔가? 데보크가 가볍게 물었다. 풍경 속의 인물 말이죠. 진짜 사람 같아 보이질 않거든요. 사실은 편안한 소파 위에 느긋하게 몸을 뻗으면서 데보크가 털어놓았다. 나도 가끔 인물에 끈덕지게 달라붙어 보려고는 했었지만 하지만 난 거기에 손댈 수가 없는 것 같아. 모델을 하나 선택해서 며칠간은 작업을 하지.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저런 풍경에 흥미가 쏠려버리는 걸세. 결국 풍경화가 나의 결정적인 매체인 셈이야. 그러니 내가 인물에 그토록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나, 안 그래? 난 풍경을 그릴 때에도 빈센트가 말했다. 그 속에다 어떤 인물을 집어넣고 싶습니다. 당신의 작품은 내 것보다 수년은 앞서 있죠. 게다가 당신은 인정받은 화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내가 딱 한마디 우정의 비평을 해도 되겠습니까? 좋지. 글쎄, 그렇다면 하는 말이지만 당신의 그림엔 열정이 결핍되어 있군요. 열정? 사모바르 위로 몸을 굽히던 데보크가 그를 힐끗 쳐다보면서 물었다. 그 수많은 열정 중에 어떤 열정을 말하는 건가? 그건 좀 설명하기 힘든 문제죠. 하지만 어쨌든 당신의 정서가 조금은 막연해요. 내 생각엔 좀 더 강렬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 봐, 여길 보라고. 데보크는 몸을 곧바로 세우고서 자신의 유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말했다. 사람들이 그러라고 말한다 해서 내 그림 곳곳에다 감정을 토해낼 수는 없네. 안 그런가? 난 내가 본 대로 느낀 대로 그릴 수밖에 없어. 내가 그런 피 끓는 열정을 못 느끼는 데야 어떻게 내 붓으로 그걸 표현해낼 수 있겠나? 열정이란 게 채소 가게에서 한 파운드씩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겠나? 데보크의 아틀리에에 있다 온 뒤라 빈센트의 작업실은 초라하고 지저분해 보였다. 그러나 그러한 검소함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것을 빈센트 스스로 알고 있었다. 그는 침대를 한쪽 구석에다 밀어붙이고 취사 도구들을 눈에 띄지 않는 곳에다 숨겼다. 그는 그곳을 살림살이하는 곳이 아닌 한 화가의 작업실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테오가 다달이 보내주는 돈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마우베한테서 빌린 돈 중에서 몇 프랑이 아직 남아있었다. 그는 그 돈을 모델을 고용하는 데 썼다. 그가 자신의 작업실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 마우베가 그를 찾아왔다. 건너오는데 10분밖에 안 걸리던데 이리저리 둘러보며 마우베가 말했다. 그래, 이것도 괜찮군. 북쪽에서 햇빛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이것도 괜찮아. 이만하면 아마추어가 아닐까, 게으르지 않을까 하고 자네를 의심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을 줄 걸세. 그러고 보니 자넨 오늘 모델을 두고 일했었군? 네, 매일 그랬는걸요. 하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도 결국은 그게 제일 싼 방법일세. 빈센트, 돈이 딸리나? 괜찮아요, 마우베. 그럭저럭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마우베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준다는 건 혁명치 못한 짓이라고 빈센트는 생각했다. 호주머니에는 딱 하루 먹고 살기에 알맞은 1프랑의 돈밖에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는 마우베가 아무런 부담감 없이 자유로운 마음으로 지도해 주기를 원했다. 돈 문제는 정말로 중요치 않았다. 마우베는 수채화 그린 물감을 칠하는 법과 그것을 다시 씻어내는 법을 가르쳐주며 1시간가량 머물렀다. 빈센트는 뭐가 뭔지 혼란스러워서 그림을 좀 망쳤다. 그것 때문에 신경 쓸 것 없어. 마우베가 활기차게 말했다. 어쨌든 그림은 최소한 10장은 망쳐봐야 붓을 제대로 다룰 줄 알게 될 테니까 말이야. 자네가 브라반트에서 가장 최근에 그렸던 그 스케치들을 좀 보여주겠나? 빈센트가 그것들을 꺼내왔다. 마우베는 기교의 대가였으므로 한 작품이 가진 그 본질적인 약점까지도 몇 마디 안 되는 말로 꿰뚫어내었다. 그러나 그는 이 그림은 좋지 않군?
하는 말로 그냥 끝내는 법이 없었다. 거기에다 언제나 덧붙여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빈센트는 그의 말을 꼼꼼하게 귀담아 들었다. 마우베가 자기 자신의 그림을 그리다가 잘못되었을 때에도 꼭 그대로 말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넨 그릴 수 있어. 마우베가 말했다. 자네가 여태껏 그림 연필로 스케치해왔던 그 시절이 자네에게 굉장히 귀중한 가치를 줄 걸세. 테르스테이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자네의 수채화를 사게 된다 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지. 이 놀라운 위안도 이틀 뒤 호주머니에 1상팀도 남지 않게 되었을 때에는 빈센트에게는 아무런 소용도 없었다. 테오가 매달 첫날에 보내주기로 했던 그 첫날이 벌써 며칠 지났는데도 테오로부터 100프랑의 돈이 오지 않았던 것이다. 뭐가 잘못됐을까? 테오가 그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일까? 이제 그가 화가로서의 경력을 시작하는 문턱에 들어선 이 순간에 테오가 그로부터 등을 돌린다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는 외투 호주머니에서 우표 한 장을 찾아냈다. 그 우표 덕분에 그는 동생에게 편지를 띄울 수 있었다. 끼니를 때우고 때때로 모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약속한 금액 중에서 최소한 일부분만이라도 좀 보내달라고 그는 동생에게 간청했다. 꼬박 사흘 동안 그는 음식 한 입도 입에 대지 못한 채 아침에는 마우베의 아틀리에에서 수채화 작업을 하고 오후에는 3등 대합실이나 무료 식당에서 스케치를 했으며 밤에는 펄크리 클럽으로 가거나 아니면 다시 마우베의 아틀리에로 가서 그림을 그렸다. 빈센트는 마우베가 자기 사정을 알아채고서 자신에게 낙담할까봐 겁이 났다. 빈센트는 비록 마우베가 자신에게 호의를 가지게 되긴 했지만 만일 자신의 괴로운 처지 때문에 그가 그림 그리는데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게 된다면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자신을 떨쳐버릴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마우베의 아내 예트가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을 때에도 빈센트는 거절했다. 명치 끝에 희미하고 둔한 통증이 느껴지자 그는 마음속에서 보리나주의 시절이 되살아났다. 그는 평생도록 굶주림에 시달려야만 하는 걸까? 그 어느 곳에서도 그에겐 편안하고 안락한 순간이 결코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그 다음날 그는 자존심을 꿀꺽 삼켜버리고서 테르스테를 만나러 갔다. 헤이그의 화가들을 반이나 먹여 살리고 있는 사람이니만큼 그에게서라면 어쩌면 10프랑쯤은 빌릴 수 있을 것 같았다. 테르스테는 사업차 파리에 가고 없었다. 빈센트는 온몸에 신열이 나기 시작했고 이젠 그림 연필을 손에 쥘 힘도 없었다. 그는 침대에 누웠다. 다음날 그가 아픈 몸을 이끌고 플라츠 거리의 구필 화랑으로 다시 가보니 마침 테르스테가 돌아와 있었다. 테르스테는 자기가 빈센트를 돌봐주겠노라고 테오에게 약속한 바 있었다. 그가 빈센트에게 25프랑을 빌려주었다. 언젠가 자네의 작업실을 구경하러 들려야겠다고 생각했었지. 그가 말했다. 내 조만간에 자네 작업실을 방문해 보겠네, 빈센트. 빈센트에겐 고작 정중하게 대답할 힘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빈센트는 어서 그곳에서 나와 식사를 하고 싶었다. 그는 구필 화랑으로 오는 길에 돈을 좀 구할 수만 있다면 다시 괜찮아질 텐데 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제 돈이 생기고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비참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철저하게 버림받은 것 같은 외로움을 느꼈다. 식사를 하면 이 모든 게 나아지겠지.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음식이 위장의 통증은 제거해 주었지만 그의 몸속 어딘가 만져볼 수 없는 곳에 기숙하고 있는 외로움의 통증은 제거해 주지 못했다. 그는 싸구려 담배를 조금 사들고 집으로 돌아가 침대 위에 길게 뻗은 채 담배를 피웠다. K에 대한 굶주림이 무서울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그의 몸속에서 되살아났다. 그는 숨쉬기조차 힘든 절망적인 비참함을 느꼈다. 그는 침대에서 뛰어내려 창문을 열고 눈 덮인 일요일의 밤 속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그는 스크리크 목사를 생각했다. 흡사 교회의 싸늘한 돌담에 너무도 오랫동안 기대고 있었던 양 차가운 전율이 그의 몸속을 뚫고 달렸다. 그는 창문을 닫고 모자와 외투를 휙 집어들고서 라인역 앞에서 보았던 와인 카페를 향해 달려나갔다. 2. 와인 카페는 석유 램프가 입구에 하나 그리고 바 위에 하나 달려 있었다. 카페 한중간은 어두움침침했다. 길다란 의자 몇 개가 벽에 기대어져 있고 그 앞에는 표면에 돌로 알록달록한 무늬를 넣은 테이블들이 놓여 있었다. 그곳은 다 낡은 벽과 세멘트 바닥의 노동자들이 드나드는 카페였고
향락보다는 도피를 위한 장소였다. 빈센트는 한 테이블에 자리 잡고 앉았다. 그는 지친 듯 벽에다 등을 기댔다. 작업을 하고 있다거나 음식과 모델을 위한 돈이 수중에 있을 때에는 그래도 처지가 그토록 나쁘진 않았다. 그러나 가볍고 다정하게 일상적인 말을 주고받을 소박한 교제를 누구에게서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마오베는 그의 스승이었고 테르스테는 일에 쫓기는 관록 있는 화상이었고 또 보크는 부유한 사교계 사람이었다. 아마도 포도주 한 잔이면 그러한 은짜는 심사를 이겨낼 수 있으리라. 내일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사정이 좀 나아지리라. 그는 시큼한 붉은 포도주를 한 모금씩 천천히 마셨다. 카페 안에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았다. 그의 맞은편으로는 노동자 부류의 한 사내가 앉아 있었고 바 근처의 구석엔 남녀 한 쌍이 앉아 있었는데 그중 여자 쪽은 요란스런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그 옆의 테이블엔 한 여인이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그 여인을 쳐다보지 않았다. 웨이트가 곁에 와서 그녀에게 거칠게 말했다. 술 더 마시겠소? 난 한 푼도 없는데. 여인이 대답했다. 빈센트가 고개를 돌렸다. 나하고 한잔하지 않겠소? 그가 물었다. 한순간 여인은 그를 바라보았다. 하고 말고요? 웨이트가 포도주 한 잔을 가져온 뒤 20상팀을 가지고 가버렸다. 두 개의 테이블이 하나로 붙여졌다. 고마워요. 여인이 말했다. 빈센트는 그 여인을 자세히 훑어보았다. 여인은 젊지도 예쁘지도 않은 인생의 한물 지나가버린 좀 시들은 여자였다. 그녀의 몸매는 가냘팠지만 균형이 잘 잡혀 있었다. 그는 포도주 잔을 움켜잡는 그녀의 한쪽 손을 유심히 보았다. 그것은 K와 같은 기부인의 손이 아니라 막리를 많이 한 여자의 손이었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여인의 모습은 그에게 샤르댕이나 얀 스테인이 그린 기묘한 인물들을 연상시켰다. 앞 화가는 네덜란드 화가고요. 프랑스 화가고요. 얀 스테인은 네덜란드 화가입니다. 그녀는 한가운데가 부풀어온 굵은 콧날을 가지고 있었고 윗입술 위로는 솜털이 옅게 나 있었다. 그녀의 두 눈은 우울해 보였지만 그러나 오히려 거기에서는 어떤 생기가 엿보였다. 천만에 빈센트가 대답했다. 난 오히려 자리를 같이 해준 게 고마운데요. 내 이름은 크리스틴. 당신 이름은? 그녀가 말했다. 빈센트. 여기 헤이그에서 일해요? 그렇소. 무슨 일을 하죠? 난 화가요. 아, 그건 역시 지겨운 생활이군 안 그래요? 때로는 그렇소. 난 세탁 일을 해요. 일할 만한 힘이 있을 때 그렇다는 얘기지만 하지만 항상 힘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럼 그런 땐 뭘 하오? 난 오랫동안 거리의 여자 노릇을 했죠. 몸이 너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을 땐 또다시 거리로 나서곤 하죠. 세탁 일을 하기가 어렵소? 맞아요. 12시간 동안 일을 시키니까. 그러고도 돈을 주지 않지만 때로는 하루 종일 빨래를 한 뒤에도 어린 것들에게 먹일 것을 벌기 위해 사내를 찾아야만 해요. 아이가 몇이요, 크리스틴? 5. 지금 또 하나 뱃속에 들어있고요. 당신 남편은 죽었어? 모두. 서로 다른 낯선 사내들한테서 낳은 자식들이니까 뭐. 그 때문에 사정이 참 곤란하겠군 안 그래요? 그녀가 어깨를 으쓱했다. 젠장, 광부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탄광으로 내려가지 않겠다고 거부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없지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아버지들이 누군지는 알고 있어? 그 맨 첫 번째 개새끼밖에 몰라요. 나머진 이름조차 몰라요. 지금 뵌 아이는 어떻소? 글쎄, 확실치 않아요. 그저 맨날 너무도 몸이 아파서 세탁 일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툭하면 거리로 나섰어요. 하지만 그 따윈 상관없어요. 포도주 한 잔 더 하겠소? 독한 술로 한 잔 주세요. 그녀는 지갑 속에서 변변찮은 시커먼 시각 꽁초를 꺼내 불을 붙였다. 당신은 부유해 보이진 않는데, 그녀가 말했다. 당신 그림이 팔리나요? 아니, 난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이요. 이제 시작하기엔 당신은 너무 늙어 보이는군요. 30이요. 40살쯤으로 보이는데 그럼 어떻게 먹고 살죠? 내 동생이 돈을 조금씩 보내주죠. 그렇다면 제기랄 세탁부보다 나쁘진 않겠군. 누구하고 같이 살고 있어, 크리스틴? 우리 어머니 집에서 모두 함께 살죠. 어머니가 당신이 거리에 나서는 걸 알고 있어? 여인은 소리 높이 요란스럽게 웃어댔지만 즐거운 빛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젠장 알다 말아요. 어머니가 날 거리에 내보내는 걸요. 그리고 어머니 자신이 평생토록 그 짓을 했고 그렇게 해서 나와 내 남자 동생이 태어나게 되었으니까. 당신 동생은 무슨 일을 하오? 여자 하나를 끌고 와 집에서 함께 살아요.
그러면서 그 여자에게 손님을 끌어다 주는 뚜장이 노릇을 하죠. 그건 당신의 5 자식들한테 무척 좋지 않은 영향을 줄 텐데 상관없어요. 그것들도 모두 어느 날인가는 바로 그 짓을 하며 먹고 살 테니까. 그 참 난감한 처지로군 크리스틴. 그걸 가지고 울고불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독한 술을 한 잔 더 마셔도 될까요? 아니, 당신 한쪽 손이 왜 그렇게 됐죠? 검게 탄 상처가 크다랗게 나 있잖아요. 불에 데었어. 아, 끔찍이도 아팠겠군요. 그녀가 빈센트의 한쪽 손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아니, 크리스틴, 괜찮소. 내가 하고자 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그녀가 그의 손을 떨어뜨렸다. 도대체 왜 여기에 혼자 와 있죠? 친구들도 없어요? 없어. 내 동생이 있지만 그앤 파리에 있으니까. 그 때문에 젊은 남자가 외롭겠군요. 안 그래요? 그래요, 크리스틴. 몹시도. 나도 그와 비슷해요. 집에 아이들이 모두 있고 어머니와 동생도 있고 그리고 우연히 알게 된 사내들도 많긴 하지만 그런데 어쨌든 당신은 혼자 외롭게 살잖아요. 안 그래요? 문제는 그냥 사람들이 있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는가 하는 거죠. 당신을 사랑해준 사람이 여지껏 아무도 없었소? 첫 번째 남자가 그랬죠. 그때 난 16살이었고 그 남자는 부자였어요. 처자 때문에 나와 결혼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아이 양육비는 대주었어요. 그런데 그 사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난 무일푼으로 남겨지고. 크리스틴, 몇 살이요? 32. 아이를 갖기엔 너무 늙었지. 시려원의 의사가 날들어 이번 아이를 낳으려 하다간 죽을 거라고 말하더군요. 제대로 의사의 도움만 받는다면 그렇지 않을 거요. 젠장, 어디 가서 그런 도움을 얻겠어요? 모아놓은 돈도 한 푼 없는데 시려원 의사들은 눈 하나 까딱 안 해요. 병든 여자가 하나둘이 아니니까요. 돈을 조금이라도 얻을 방법이 전혀 없소? 물어보나만 하죠. 2달 동안 꼬박 방거리에 나선다면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러다가는 아이보다 내가 더 먼저 죽게 될 거예요. 그들은 몇 순간 침묵했다. 여기서 나가면 어디로 갈 작정이요, 크리스틴? 난 하루 종일 빨래통에 매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죽을 것 같이 피곤해서 한잔하러 여기에 들어온 거죠. 내게 1프랑 반을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토요일 날 주겠다고 미루잖아요. 먹을 것을 마련하려면 2프랑을 벌어야만 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쉬다가 사내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죠. 내가 당신과 함께 가도 되겠소, 크리스틴? 난 너무도 외로워요. 함께 있고 싶소. 물론 그러면 내 수고도 떨어지고요. 게다가 당신은 친절한 사람 같으니까. 나도 당신이 좋아요, 크리스틴. 당신이 불에 대해 나의 한쪽 손을 들어 올렸을 때 한 여인이 내게 그렇게 다정한 말을 건네준 것이 언제인지 기억할 수도 없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처음 있었던 일이요. 그거 참 이상하군요. 당신은 흉해 보이진 않는데 게다가 당신은 좋은 사람이고요. 난 사랑에선 정말 운이 없었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됐군요. 내가 독한 술을 한 잔 더 마셔도 되겠어요? 들어봐요. 당신과 내가 서로에게서 무언가 동정을 찾기 위해서 일부러 꼭 술을 취할 필요는 없어요. 내 호주머니에서 떼어낼 수 있는 돈을 당신 호주머니에다 그냥 집어넣어요. 돈을 더 못 주는 게 유감스럽긴 하지만 나보다는 당신에게 그 돈이 더욱 필요할 것 같아 보이는데 어쨌든 나와 함께 가도 돼요. 당신이 가버린 뒤에 2프랑을 받고 다른 사내를 구하면 되니까. 그러지 말아요. 자, 돈을 받아요. 그만큼은 여분으로 떼낼 수 있어요. 아는 사람한테서 25프랑을 빌렸거든. 좋아요. 여기서 나가죠. 어두운 거리들을 이리저리 빠져나와 그녀의 집으로 가는 길에 그들은 오래 사귄 친구처럼 마음 편하게 얘기를 주고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스스로에 대한 아무런 연민도 불평도 없이 그에게 모두 다 털어놓았다. 모델로 나서 본 적 있어? 빈센트가 물었다. 어렸을 때. 그럼 날 위해서 포즈를 못 취해줄 것도 없겠군? 난 당신에게 많은 대가를 줄 능력은 없어요. 하루에 1프랑 정도. 하지만 내 그림이 팔리기 시작하면 당신에게 하루에 2프랑씩 주기로 하지. 그게 빨래하는 일보다 나을 거요? 글쎄, 그거 괜찮겠군요. 내 아들 녀석을 데려다 줄게요. 그 애는 공짜로 그래도 돼요. 나한테 지치면 우리 어머니를 모델로 삼아요. 가끔씩 별도로 1프랑씩 벌게 된다면 어머니도 좋아할 거예요. 어머니는 청소부죠. 드디어 그들은 그녀의 집에 다다랐다. 뜰하기 딸린 날림으로 지은 단층의 석조 가옥이었다. 아무하고도 마주치지 않을 거예요. 내 방은 앞에 있거든요.
크리스틴이 말했다. 그녀가 사는 방은 수수하고 소박했다. 무늬 없는 벽지가 방 안에다 차분한 회색의 색조를 더해주는 품이 마치 샤르당의 그림과 같다고 빈센트는 생각했다. 마을 웃바닥에는 요하나와 낡은 진홍빛 카펫이 한 장 깔려 있었다. 한 구석엔 흔한 취사용 스토브, 다른 한쪽 구석엔 서랍장 하나, 그리고 중앙엔 커다란 침대가 놓여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노동하는 여자가 사는 집의 내부였다. 아침에 일어나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희미한 새벽빛 속에 같이 한 인간이 자기 곁에 누워 있는 걸 보자 빈센트는 세상이 전보다 훨씬 더 다정스러워 보였다. 고통과 외로움은 사라졌고 그 대신 깊은 안도의 감정이 찾아들었다. 3. 아침 우편을 통해 그는 테오로부터 짤막한 편지와 거기에 동봉된 100프랑의 돈을 받았다. 테오는 여지껏 그 돈을 붙이지 못하고 있다가 약속한 첫날이 며칠 지난 뒤에야 비로소 붙일 수가 있었다. 빈센트는 돈을 받자마자 그 근방으로 달려나가 자기 집 앞뜰에서 김을 메고 있던 한 늙은 여인을 발견하고서 50상팀의 포즈를 취해주지 않겠느냐고 물어보았다. 노파는 기꺼이 응했다. 작업실로 돌아온 빈센트는 졸음이 올 듯한 나른한 원경을 배경으로 하여 한쪽에 차 주전자가 놓인 스토브의 연통 가까이에다 노파를 앉혀놓았다. 그는 색조를 찾고 있었다. 노파의 두부는 그 안에 빛과 생기를 듬뿍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수치와 물감의 4분의 3을 풀어 녹색 비누 상태로 만들었다. 여인이 앉아있는 쪽의 구석을 여리고 부드럽게 그리고 정치 있게 처리했다. 전에 얼마 동안은 그의 작품이 딱딱하고 메마르고 푸석푸석한 것 같았는데 이제는 작품이 막힘없이 술술 흘러나왔다. 그는 화면에다 열심히 스케치를 해놓고 자신의 이미지를 썩 훌륭하게 표현했다. 그는 크리스틴이 자신에게 해준 일이 고마웠다. 살아오면서 사랑의 결핍이 그에게 무한한 고통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었지만 하지만 그것은 그에게 아무런 해도 끼칠 수 없었다. 그러나 섹스의 결핍은 그 자신의 예술의 셈을 고갈시켜 그를 죽여버릴 수도 있었던 것이다. 섹스가 윤활유군 그는 막힘없이 거뜬거뜬히 작업을 하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미슐레 신부님이 왜 그 점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았는지 이상하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빈센트는 페르스테 씨를 맞아들였다. 그의 줄무늬 바지는 정성껏 주름 잡혀 있었다. 그의 둥그스름한 갈색 가죽 구두는 거울처럼 반짝거렸다. 턱수염은 공들여 다듬었고 머리칼은 말끔하게 옆 가르마를 타고 칼라는 티 한 점 없이 새하얀 빛깔이었다. 페르스테어 씨는 빈센트가 진짜 작업실을 가지고서 열심히 일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는 젊은 화가들이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길 원했다. 그것이 그의 취미이자 직업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 성공이 정석대로의 체계적인 코스를 밟아 이루어지길 바랐다. 그는 모든 규칙을 한꺼번에 깨뜨리고 성공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통적인 방법으로 작업하다가 실패해버리는 쪽이 한결 더 낫다고 생각했다. 그에게는 승리 그 자체보다는 게임의 규칙이 한결 더 중요한 것이었다. 페르스테어는 선량하고 지조 있는 인물이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와 똑같이 선량하고 지조 있는 사람이길 기대했다. 그는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악이 선으로 변하거나 죄가 구원으로 변할 수는 없다고 믿었다. 자신의 그림들을 구피를 화랑에 파는 화가들은 거의 그러한 철칙에 복종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한 점잖은 행동 기준을 어겼다가는 페르스테어가 그들의 작품을 그것이 제 아무리 걸작이라 할지라도 매매해 주길 거부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런 빈센트, 그가 말했다. 작업 중인 자네를 급습하게 돼서 기쁘군. 난 나의 화가들한테 이런 식으로 들르길 좋아하네. 이렇게 절 보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페르스테어 씨. 천만에 자네가 이곳으로 이사온 뒤로 내 마음은 늘 자네 작업실을 둘러봐야겠다고 생각했었네만. 빈센트는 침대, 테이블, 의자들, 스토브, 이젤 등을 둘러보았다. 볼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염려 말게. 자네의 일이나 분발해. 그러면 곧 좀 더 나은 것들을 살 수 있게 될 거야. 마법의 말로는 자네가 수채화를 시작했다고 하던데 수채화는 잘 팔리지. 내가 자네 그림을 좀 팔아줄 수 있을 거야. 자네 동생 태호도 그럴 거고. 저도 그걸 위해 일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만났던 때보다 자네 사기가 훨씬 나아진 것 같군. 예, 어제는 아팠었으니까요. 그런데 지난밤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지인과 크리스틴을 생각했다. 테르스테이가 그 모든 걸 알았더라면 뭐라고 말했을까? 그는 오금이 저렸다. 제 그림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당신의 반응이 제겐 소중한 자료가 될 거예요. 테르스테는 비누를 풀어놓은 것 같은 녹색의 배경 가운데 흰 에어프런을 두른 노파가 부각된 그림 앞에 섰다. 그의 침묵은 전에 구피를 화랑해서 그랬던 것만큼 웅병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는 잠시 단장의 몸을 의지하여 서 있다가 단장을 팔에다 걸쳤다. 됐어. 그가 말했다. 자넨 잘 해나가고 있어. 마오베가 자네를 수채 화가로 만들어 놓겠군. 그 점이 눈에 보여. 서둘러야 해. 빈센트, 자기 생활을 스스로 꾸려나갈 수 있도록 말이야. 한 달에 100프랑씩 보내야 한다는 건 테오에겐 정말 부담이야. 지난번에 내가 파리에 갔을 때 그걸 내 눈으로 봤다네.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자기 힘으로 생활해야만 돼. 이제 곧 내가 자네의 조그만 그림들을 얼마간 사줄 수 있게 될 걸세.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니 고맙군요. 빈센트, 난 자네를 성공하도록 만들어 놓고 싶네. 그건 구피를 화랑으로선 장사를 뜻하는 거지. 내 손을 통해 자네 그림이 팔리기 시작하면 곧 좀 더 나은 작업실을 얻고 좋은 옷도 사고 사교계에도 조금씩 드나들 수 있을 거야. 이 다음에 자네의 유아들을 팔기 원한다면 사교계 출입은 필수적이야. 자, 이제 난 마우베의 작업실로 달려가 봐야겠군. 그가 살롱에 출품하려고 지금 만드는 그 수베닝갱 그림을 좀 보고 싶거든. 또다시 들르시겠죠, 테르스테어 씨? 그거는 물론이지. 한두 주일 지나서 자넨 작업에 힘을 쓰게. 그래서 향상된 것이 내 눈에 보이도록 말이야. 나의 방문에 보답을 해줘야 되네, 안 그런가? 그는 손을 흔들고 떠났다. 빈센트는 다시 한번 작품에 덤벼들었다. 자신의 작품으로 생계를, 지극히 수수하게 남아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는 그것 이상 더 바라지도 않았다. 그렇게 되면 그는 독립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을 것이었다. 또한 그렇게 되면 그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서두를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자신이 찾고 있는 성숙한 표현을 향해 서서히 그리고 확고하게 자신의 길을 더듬어 나갈 수 있을 것이었다. 오후 우편 배달부의 분홍빛 편지지에 선 대복의 짤막한 편지가 들어있었다. 이복의 반고흐, 내일 아침 아르츠의 모델을 데리고 자네 작업실로 갈 참이네. 자네와 내가 함께 그릴 수 있도록 말이야. 아르츠에게 고용된 그 모델은 대단히 아름다운 젊은 여자였는데 한 번 포즈를 취하는 데 1프랑 반을 지불해야 했다. 빈센트는 기뻤다. 왜냐하면 그로서는 그녀를 고용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작은 스토브에서는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모델은 몸을 덮이기 위해서 그 곁에서 옷을 벗었다. 헤이그에서 누드 포즈를 취해주는 사람은 지금 모델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점에 빈센트는 약이 올랐다. 그가 그리고 싶은 것은 늙은 여자와 남자들의 몸, 굳어진 하나의 기질과 특성을 가진 몸뚱아리였다. 내 담배 주머니도 함께 갖고 왔지. 데보크가 말했다. 내 가정부가 사준 간단한 도시락도 가지고 말일세. 부산을 떨면서까지 점심을 먹으러 나갈 마음이 나지 않을 것 같았어. 당신 담배 좀 피워봐야겠군요. 내 담배는 아침결에 피우기엔 약간 독한 것이라서. 이젠 다 됐어요. 모델이 말했다. 제 위치를 잡아주시겠어요? 좌상으로 할까요? 입상으로 할까요? 대복? 우선 서 있는 걸 그리기로 하지. 내가 새로 그리는 풍경 안에 똑바로 선 인물들을 그려 넣어야 하거든. 그들이 1시간 반쯤 그리자 모델도 이젠 지쳤다. 이번엔 모델을 앉혀놓고 그리죠. 빈센트가 말했다. 그러면 인물 자체에서 뻣뻣한 힘이 좀 사라질 테니까. 그들은 각자 자기 화판에 몸을 굽히고서 정오가 될 때까지 일만 했다. 밖에서 들어오는 광선이 어떻고 어떻다는 짧은 중얼거림이나 아니면 담배를 가끔씩 주고받았을 뿐이었다. 이윽고 데보크가 점심을 풀었고 세 사람 모두 난로가에 모여 앉아 먹기 시작했다. 그들은 얇게 선 빵과 차가운 고기 조각과 치즈를 우적우적 씹으면서 아침 나절에 그려놓은 것들을 훑어보았다. 참 이상하지. 일단 뭐가 뱃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자기 작품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거든. 당신이 그려놓은 것 좀 봐도 될까요? 물론 데보크는 모델의 얼굴은 상당히 비슷하게 그려놓았지만 그러나 그녀의 육체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질은 조금치도 드러내지 못했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완벽한 육체일 따름이었다. 이봐, 데보크는 빈센트가 그려놓은 것을 바라보며 외쳤다. 자네 모델의 얼굴 대신에 뭘 갖다 놓은 거야?
이게 바로 자네가 말하는 그 열정을 집어넣는다는 건가? 우리가 뭐 초상화를 그리는 건 아니잖아요. 빈센트가 응수했다. 인물화를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이 인물화에 속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난생 처음 듣는 걸? 당신이 그린 그 배 좀 한번 봐요. 빈센트가 말했다. 그게 어떻다는 건가? 꼭 뜨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는 것 같거든요. 창자는 조금씩도 보이질 않고. 왜 꼭 창자가 보여야 되지? 저 가련한 여인의 창자가 내 눈엔 하나도 안 비치는데 말이야. 모델은 웃는 법도 없이 그저 계속 먹기만 했다. 그녀는 화가들이란 어쨌든 모두 미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빈센트는 자기가 그린 스케치를 대보크의 것과 나란히 놓았다. 유심히 보면 알겠지만 그가 말했다. 내가 그린 배는 내장으로 가득 차 있죠. 그것만 보더라도 엄청난 양의 음식물이 그 내장의 미로를 뚫고 힘겹게 나아갔다는 게 훤히 보이죠. 그게 그림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대보크가 힐문했다. 우리 내장 전문 의사가 아니야. 안 그런가? 사람들이 내 그림을 들여다볼 때 난 그들이 숲속에 서린 안개나 구름 뒤로 붉게 저무는 해를 봐주길 바라네. 내장을 봐주길 원치 않는단 말이야. 날마다 환한 이른 아침에 빈센트는 그 나라의 모델을 구하러 밖으로 나갔다. 대장간 집 꼬마 아들, 게스트의 정신병원에 있는 노파, 석탄시장에서 일하는 남자, 유대인 구역인 파데메스에 사는 할머니와 손자 등 그날 모델이 바뀌었다. 모델들을 쓰자면 상당한 돈이 들었다. 실은 돈을 그달 말일까지 먹을 양식값으로 남겨놔야 한다는 걸 번연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림 실력이 전 속력으로 향상될 수 없다면 헤이그에서 머물며 마우베 밑에서 꼭 공부한다는 게 무슨 소용인가? 먹는 것은 나중에 일단 자기 위치를 확립하고 난 뒤에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다. 마우베는 계속 참을성 있게 그에게 가르쳐 주었다. 저녁마다 빈센트는 우일레브맨으로 건너가 분주하고 따뜻한 마우베의 작업실에서 일했다. 자신이 그린 수치화가 탁하고 흐릿터분하고 침침했기 때문에 낙심한 적도 가끔 있었다. 물론 자네 수치화는 아직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야. 그가 말했다. 자네 작품이 지금 당장 투명한 상태라면 그건 아마 어떤 멋만 부린 셈일 거야. 그리고 당장엔 아마도 도로 흐릿터분하게 변하겠지. 자네가 지금 당장은 아무리 고심해서 작업해도 칙칙한 빛깔이 되겠지만 그러나 얼마쯤 지나면 그건 곧 사라지고 자네 수치화도 밝게 변할 걸세. 그건 그렇지요. 하지만 자기가 그린 그림으로 먹고 살아야만 하는 경우 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말을 믿게 빈센트. 너무 일찍 성공하려 들면 자신의 화가로서의 생명을 죽여버리게 될 거야. 당대에 인정받는 인물은 대개 예술가로서는 하루살이 목숨에 지나지 않아. 예술에 관한 한 옛날 말씀이 진실이야. 정직이 가장 수지 맞는 장사다. 대중에게 아첨하는 일종의 멋부린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좀 더 고생해가며 진지한 작업을 하는 게 나아. 나도 내 자신에게 충실하고 싶습니다, 마우베. 그래서 투박한 스타일로나마 빌어먹고 살아야만 할 경우에는 그런데 내가 몇 개 그린 것이 있는데 내 생각엔 그것들이 테르스테 씨의 마음에 들기는 하겠. 물론 내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어디 그걸 한번 보여주게. 마우베가 말했다. 그는 빈센트가 그린 수치화들을 한번 힐끗 쳐다보더니 조각조각 찢어버렸다. 자네의 그 투박함을 고소하게 빈센트. 그가 말했다. 그림 애호가나 화상 꽁무니를 쫓아다니며 빌붙지 말라고. 자네를 좋아하는 사람만 자네 곁에 오도록 만들어. 그러다가 때가 되면 자네는 큰 수확을 거두어 들이게 될 걸세. 빈센트는 조각조각 찢겨져 나간 자기 그림들을 내려다 보았다. 고맙습니다, 마우베. 내겐 그런 질책이 정말 필요해요. 마우베는 그날 밤 파티를 열었는데 많은 화가들이 몰려들었다. 다른 사람들의 작품에 대한 혹평을 일삼기 때문에 무자비한 검으로 알려진 바이센브루어, 브라이트 네러, 데보크, 쥘바크 호에젠, 그리고 케이의 죽은 남편인 보스의 친구 누오이스 등이 왔다. 바이센브루어는 몸집은 작았지만 굉장한 기백을 가진 사람이었다. 어떤 것으로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은 그의 혓바닥으로 단칼에 파괴시켜 버리는 것이었다. 그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그렸고 그걸 대중으로 하여금 좋아하도록 만들었다. 테르스테이시가 언제는가 그의 어떤 그림에서 어떤 점이 좋지 않다고 못마땅해 하자 그는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구필 화랑을 통해 팔고자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가 그린 그림들은 모두 팔렸다. 누구에게 파는지 어떻게 파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그의 혓바닥만큼이나 날카로웠다. 머리와 코와 턱이 베일듯이 날카로웠다. 누구나 그를 두려워하면서 한편으로는 그의 동조를 얻기를 원했다. 그는 모든 걸 헐뜯고 경멸하는 손쉬운 수단 하나만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인물이었다. 그는 빈센트를 구석에 있는 불 곁으로 데리고 갔다. 씩씩거리는 기분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인 듯 그는 불 속에다 자주 침을 뱉으며 석고상의 한쪽 발을 어루만졌다. 자네도 반 고흐 가문의 식구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가 말했다. 그래, 자네 삼촌들이 팔아줄 정도로 자네 그림들이 성공적인가? 전혀 아무것도 성공적으로 그려내지 못했습니다. 그건 자네를 위해 무지무지 잘된 일이야. 화가란 무릇 60살까지 굶주려야만 해. 그러고 나서야 아마 서너 점의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거야. 허튼 소리 말아요. 당신은 40곡에도 채 안 넘었는데 지금 좋은 작품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센 브루어는 그 허튼 소리라는 말이 마음에 들었다. 그에게 용기 있게 그런 말을 한 사람은 몇 년 만에 빈센트가 처음이었다. 그러자 바이센 브루어는 빈센트에게 공격을 가함으로써 독설가로서의 자기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자네가 내 그림들을 좋다고 생각한다면 자네는 그림을 포기하고서 차라리 문직이나 되는 게 나아. 내가 왜 내 그림들을 어리석은 대중들에게 팔고 있는 줄 아나? 그건 내 그림이 쓰레기에 불과하니까 그런 거야. 내 그림이 조금이라도 훌륭하다면 그건 내 스스로가 간직할 거야. 파는 대신에. 이봐, 자네 말은 틀렸어. 난 지금 단지 실습을 하고 있을 뿐이야. 60살이 되면 난 그때 진짜로 그림을 시작할 걸세. 그리고 그 이후로 그린 작품들은 모두 내 곁에 놓아둘 거야. 내가 죽으면 그것들도 나와 함께 묻힐 걸세. 화가란 자기 생각에 좋은 작품들이라면 그걸 풀어놓으면 안 돼. 다만 쓰레기 같은 작품만을 대중에게 팔아야 하는 거야. 방 저 끝에 있던 데보크가 빈센트에게 살짝 눈짓을 던졌다. 그래서 빈센트가 말했다. 당신은 아무래도 직업을 잘못 택하셨군요. 미술평론가가 되어야 할 걸 그랬어요. 바이센 브루어가 웃음을 터뜨리며 외쳤다. 마우베, 자네의 사촌이란 이 작자는 겉보기만큼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은 아닌걸. 머릿속에 무엇가 좀 들었어. 그는 다시 빈센트에게 몸을 돌리고서 잔인하게 말했다. 자네는 도대체 어째서 이런 넝마 같은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거지? 왜 좀 점잖은 옷들을 못 사 입는 거야? 빈센트는 테오의 낡은 옷을 자기 품에 맞게 고쳐서 입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옷이 잘 고쳐지지 않은 데다가 날마다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수치와 물감이 얼룩덜룩 묻어 있었다. 자네 아저씨들은 네덜란드 전 국민에게 옷을 입혀줄 만큼 많은 돈을 갖고 있을 텐데 자네에겐 한 푼도 안 주던가? 왜 주겠어요? 그분들은 화가란 무릇 굶고 지내야만 한다는 당신의 의견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에요. 자네 아저씨들이 자네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 생각이 옳은 거야. 반고 가문의 화상들이야말로 100km 바깥에서도 진짜 화가의 냄새를 맡을 줄 아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아마 자넨 쓸모없는 썩은 인간일 거야. 이런 우라질. 빈센트는 화가 나서 그에게서 몸을 돌렸다. 그러자 바이센 브루어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는 만면에 활짝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게 바로 기백이야. 바이센 브루어가 소리쳤다. 난 자네가 내 악담을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이는가 보고 싶었을 따름이네. 자, 용기를 내라고. 자네에겐 소질이 있어. 마오베는 파티 손님들을 위해 즐겁게 설교 흉내를 내고 있었다. 그는 원래 성직자의 아들이긴 했지만 그에겐 단 한 가지의 종교에 빠질 여지밖에 없었다. 그것은 그림이라는 종교였다. 예트가 차와 과자와 치즈볼을 손님들에게 돌리는 대신 마오베는 베드로의 고깃배에 관해 설교하고 있었다. 베드로는 그 고깃배를 누구에게서 선물로 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상속받은 것일까요? 혹은 그것을 월부로 사들였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끔찍한 생각이긴 하지만 그 고깃배를 훔쳤던 것일까요? 화가들은 방안을 자욱한 담배 연기와 웃음으로 가득 채우며 놀랄만한 속도로 치즈볼과 차를 꿀꺽꿀꺽 마셨다. 마오베가 변했군. 빈센트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는 마오베가 창조적 예술가로서의 변신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마오베는 되게 활기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여 거의 아무런 흥미도 없이 일해 나갔다. 그러다가 구상이 마음속에 살며시 떠올라 완전히 굳어지면서부터 그의 에너지도 서서히 회복되어 갔다.
그때부터 그는 날마다 좀 더 오래, 좀 더 열심히 일했다. 대상이 그의 캔버스 위에 분명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요구는 점점 더 가혹해지곤 했다. 그의 마음은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다른 관심들로부터 완전히 달아나 버리는 것이었다. 식욕도 완전히 달아나 버리고 수많은 밤을 잠 못 들고 뒤척거리면서 해야만 할 일들을 생각했다. 체력이 줄어듦에 따라 흥분은 더욱 고조되곤 했다. 그러면 곧 그는 신경의 에너지 하나만으로 살아가는 것이었다. 그 우람한 체격의 몸뚱이는 쪼그라들고 센티멘틀한 두 눈동자는 흐릿한 안개 속에 가라앉아 보이지 않았다. 초조해지면 해질수록 그는 더욱 필사적으로 일했다. 그가 사로잡힌 초조한 열정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림을 완성하는 데 얼마나 걸릴 것인지 그는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완성되는 바로 그날까지 그 의지가 계속되도록 마음을 굳혀놓는 것이었다. 그는 마치 수천 명의 귀신에 씌운 사람 같았다. 그림을 완성할 만한 충분한 세월이 있는데도 하루 24시간 중 순간순간을 무엇인가에 어쩔 수 없이 쫓기면서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었다. 결국엔 그가 격심한 열정과 신경질적인 흥분에 휩싸이기 때문에 누가 자칫 그를 방해하기라도 하면 무시무시한 장면이 벌어지곤 했다. 젖먹던 힘까지 끌어모아 자기 캔버스에다 자기 몸을 내동댕이 치는 것이었다. 완성을 보기까지 얼마만큼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언제나 최후의 한 점까지 버틸 의지가 있었다. 그가 완전히 작품을 끝내기까지는 그 어느 것도 그를 죽일 수 없을 것이었다. 그러한 진통을 거쳐 일단 그 작품이 태어나면 그는 푹 쓰러져 버렸다. 몸이 허약해지고 병들어 헛소리를 하는 것이었다. 예트가 그를 간호하여 건강한 몸, 맑은 정신으로 되돌리자면 수많은 날들이 걸렸다. 탈진 상태가 너무도 극심해서 그림 물감을 보거나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을 했다. 그러고 나서 아주 천천히 그는 기력을 되찾곤 했다. 기력을 되찾음에 따라 관심도 되돌아왔다. 그러면 작업실을 너릿너릿 돌아다니면서 물건들을 깨끗이 치우기 시작했다. 들판으로 나가 산책도 하는데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마침내 어느 풍경이 그의 눈을 이끄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에 따라 그 과정 전체가 다시 시작되곤 했다. 빈센트가 헤이그에 처음 도착했을 때 마오베는 수변인견을 그리기 시작하던 참이었다. 그러나 그의 흥분 상태는 하루하루 더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작품이 마무리되어 나올 때쯤에는 곧 미칠 정도가 되어 극도로 심신을 파괴하는 장난 상태에 빠져드는 것 같았다.